자, 이제 본격적으로 뭐 집값 어디로 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집값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뭐 이게 뭐 좋은 지표가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 중위소득자가 서울에 살 수 있는 아파트 얼마나 줄었습니까?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에는 한 16.5% 정도 됐었거든요. 예. 사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네. 이게 이제 임기 말쯤 돼서는 2.7%로 떨어진 거예요. 네. 살 수 있는 집이 없는 거네요. 그렇다면 네. 지금 이제 대출 규제도 이제 뭐 있는데 네네. 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쳐요. 네. 그걸 가정하고 대출 받아서 서울에 살 수 있는 아파트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차이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라면 한 10채 중에 한 3채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나머지 70%는 이제 거죠. 네. 뭐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렇죠. 거네요. 이가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영끌이라는 거 안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했을 때 7채 정도는 못 산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이제 요즘에 보면 특별히 부모한테 뭐 물려받은 게 없는 젊은 친구들. 아, 예. 뭐 이거 진짜 열심히 살아도 이거 뭐 집 한 채 갖기 힘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낙담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일단은 정체기로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집값 뭐 어떤 시그널 네.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이제 하락할 겁니다. 네, 하락하는 게 지금 제가 사실은 미리 예언처럼 약간 이제 미리 던지거든요. 예. 예,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욕을 항상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하반기쯤부터 제가 상승을 멈추고 이제 정체기, 그러니까 거래들이 안 일어나고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신고가도 터지고 하락 거래도 터지고 약간 이제 하락 분위기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 많은 욕을 얻어먹었죠. 네. 그런데 진짜 이제 시장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예언처럼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미분양이 나타날 것이다. 예.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는 미분양이 아예 없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경기권에서는 이미 이제 송도에서도 미분양이 나타났고, 기사 봤습니다. 네네. 그다음 뭐 안양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들도 지금 경기도 이제 도처에서 미분양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서울에서도 강북에서 이제 미계약분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지금 불과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사실 뭐 이런 미계약분이 나타나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는 이제 경기권에서 미분양, 그러니까 분양할 때 안 팔리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제 미분양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본격적으로 아파트 시장을 하락으로 이제 만들게 돼요. 요즘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네. 가끔 심심치 않게 올랐다는 기사가 많이 나와요. 아, 예. 근데 뭐 저도 이제 뭐 취재를 오래 했습니다만 사실 기사가 잘 맞지는 않아요. 네. 왜 이런 그 소장님 말씀과 지금 기사에 그런 괴리가 나타난다고 보세요?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매수자들이 어느 정도 적극성을 좀 떨어뜨리고 매수를 안 하는 시점이거든요. 예. 안 하니까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신고가가 이제 터지는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집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강해서 호가를 굉장히 높게 지금 높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수자 중에 이제 거의 안 사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아파트는 꼭 사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살려고 한다라면 나와 있는 매물 중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매물이 호가가 높잖아요. 그럼 그 중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사게 되면 신고가가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기사로 나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냥 신고가 터졌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상승장이다 그러면 이게 연달아서 많이 거래가 일어나는데 요즘은 이제 정책위인 게 그게 단발성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떨어진다. 얼마나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가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주식 시장에서 보면 그 지지선이라고 있잖아요. 예. 예, 뭐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이런 게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는데 부동산에서 우리나라 아파트에서는 전세가 지지선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내려갈 수는 없어요. 예, 그거보다 내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많이 하락한다 그러면 이제 40% 정도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고점 대비. 이 하락세는 그러면 얼마나 지속될까요? 이게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하락할 때 짧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한 5년 이상 하락을 하거든요. 5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앞뒤로 정체기라는 게 있어요. 가격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예.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정체기잖아요. 이게 이제 1, 2년. 그 다음에 하락 기간 한 5년.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또 한 1, 2년. 뭐 이렇게 본다라면 집을 이제 좀 상승하면서 사야 되는 시점은 언제 한 8년 이상 이제 지나야 이제 적정하게 살 수 있는 시점이 오는 거죠. 이제 소장님 생각은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의 실제 플레이어들, 네. 이제 매도자, 매수자가 되겠죠. 네. 이분들은 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해요. 뭐 예. 그분들 많이 접하실 테니까. 네. 지금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네. 매도자, 집 가진 사람들은 예. 아직도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여기고 있고, 그래서 집을 웬만해서는 잘 내려서 안 팔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예. 이제 그 중에 정말 나는 이때 꼭 팔아야 돼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이 간간히 급매물로 나오는 거고요. 지금 매수자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따라가서 사고 싶은 마음은 이제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극과 극의 대립 상태, 이게 바로 정책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부가 만약에 정책으로 막 흔들면은 이제 어느 한 방향으로 이제 쏠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제 완화나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완전히 틀어주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분양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생기는 거는 매수자들이 이제 안 사기 시작하니까 무조건 팔아야 되는 물건에서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미분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 팔리는 물건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 집을 가진 매도자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게 돼 있어요. 버티다가 매물들이 이렇게 쌓이면은 쟤랑 나랑 비교해서 제가 더 좋은데 근데 제가 안 팔리고 있네? 그러면 이제 나는 이 가격에 팔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격을 낮추게 되는 거죠. 지금 청약 시장을 보면은 네네네. 사실 비슷한 지역인데 어디는 뭐 불티나게 이 분양이 되고 네. 어디는 미분양이 나와요. 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지금 벌어지는 겁니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인데, 그러니까 가격이 좀 싸다 싶은 물건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몰리는 거고요. 좀 비싸다 싶은 물건은 이제 경쟁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미계약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결정짓는 요인은 바로 분상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인데 지금 그 경기도권에서 미분양이 나타나고 서울에서 미계약분이 나타나는 현장의 특징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좀 비싼 물건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 지역 안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물건들 예.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상태로 청약 경쟁률이 마감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변 거보다 싸니까 그런 걸 텐데. 그렇죠.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최근에 뭐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공시지가가 네. 예,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건설 자재 임금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점점 이제 분양가 상한제 해당 아파트도 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런 문제는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냥 뭐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사실 이제 지금 이번 새로운 정부도
새로운 정부가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 예. 예, 그래서 가격을 좀 현실화하겠다. 이런 이제 지금 기조를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을 많이 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추진하는 거고, 제가 볼 때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시장은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더 빠르게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집값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네. 자 이제 집이 있는 사람, 뭐 한 채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채 있는 사람이 네.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집이 없는 사람. 네,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가장 이제 다들 이걸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사실은 현명한 시장 참여자라면 하락하는 게 확실하다라고 여긴다라면 사실은 행동 방법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방향이 이제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의견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하락에서 이제 벗어나기가 어려운 이제 시장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집을 좀 하나둘씩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들은 사실 지금까지 버텼는데 왜 꼭지점 상투에서 왜 사려고 하느냐. 예. 예. 그래서 좀 버티는 게 더 좋지 않나. 예.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 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임대차 3법 실시 2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갱신 시기가 올 이제 8월부터인데, 사실 2년 전에는 뭐 그냥 임대차 대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대란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란이 일어나는 원인을 이제 봐야 되거든요. 예. 예, 원인을 보면 사실 그때 전세 매물 그래프를 보잖아요. 예. 진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수직 낙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5만 개가 이제 매물로 나와 있었다. 예. 이게 한 10,000개 이하로 줄어들어 버려요. 순식간에. 그냥 수직 낙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매물 줄어드는 그 상황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이제 그 시장에 나와야 될 물건들이 바로 재계약하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고. 그럼 이것들은 시장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라지는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유행을 했던 게 집주인들이 들어가는 거죠. 실거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팔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매물이 안 나옵니다. 시장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은 나오잖아요. 수요자는 나오는데 매물은 안 나오니까 수요 공급이 이때 완전히 어긋나서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2년이 도래한 시점에 이제 매물 수요 공급을 보면 사실 이제 계약행시 청구권에 의해서 잠겼던 매물 70%가 이제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매물이 70%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올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 무조건 내놓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거는 계약행시 청구권을 쓸 수 없거든요. 쓸 수 없으니까 일단 시장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은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시세로 어느 정도 올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올려받으려면 임차인하고는 이제 갭이 생기니까 임차인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매물은 일단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처음 임대차 3법이 시행될 때에 임대인들이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실거주라고 얘기하는데, 팔기 위해서 이제 실거주를 가장해서 이제 내보내는 방법을 지금은 쓰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예. 왜냐하면 내보내고 공실인 상태로 놔뒀다가 이제 매매를 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증금을 먼저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 전세 반환 보증금 대출이라는 게 완전히 잘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임대인이 그냥 내보내라고 하고 돈 없으면 대출 받아서 내보내고 주고 기다리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물론 일부는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내보내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런 매물들도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도 똑같이 나오는 건 맞아요. 예. 예, 근데 임차인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예, 수요는 눈에 안 보입니다. 숫자가 안 보여요. 근데 매물은 숫자가 보이거든요. 그럼 매물이 많아졌다라고 한다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마음의 진정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성적인 상황에서 매물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2년이 도래하는 이 시점은 임차인이 임대차 3법 2년 전의 상황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지금은 물론 계약갱신 청구권 쓰기 전 가격보다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죠. 이제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2년 전에는 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뭐 임대차 대란만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그게 결국은 집값까지 또 밀어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소장님은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네, 없습니다.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그때는 밀어 올린다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리려면 이 폭이 좁아야 돼요. 좁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매매도 상승을 본격적으로 막 상승하기 시작 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도 좀 하락하다가 이제 막 올라가는 시점이어가지고 많이 인기 있는 아파트를 제외하고서는 전세가율이 꽤 높은 편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매매가하고 딱 붙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가 더 올라가야 되니까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벌어져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전세가가 지금 시세보다 더 많이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전제를 했고요. 이제 설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 예,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설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매가에 직접적인 영향,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기에는 이 공간이 크다라는 차이가 거죠. 많다는 네. 거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보통 집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면 네. 실거주하실 거면은 그냥 사세요. 가격에 관계없이, 시장에 관계없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전문가들이. 네, 네.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전문가 입장에서 사실은 시장 상황을 정확히 모른다라면 저도 보수적으로 그냥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약간 정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의 개념인데 냉정하게 시장 상황을 접목하면은 시장이 하락하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때 산 분들 중에 실거주 한다라고 해서 버틸 수 있는 분들은 10%도 안 돼요. 나머지 90%는 중간에 다 손해보고 팔아버립니다. 못 버티고. 자기 돈으로 산 사람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경험적으로 그런 걸 많이 보셨나요? 경험적이고 사람 심리를 연구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10억을 주고 샀는데 이게 이제 40% 떨어지면 6억이 되잖아요. 6억이 되면은 이때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때 10억에 팔았으면 10억에 팔고 지금 6억에 살면 그냥 꽁돈 4억이 생기는데 그때 10억에 사가지고 지금 6억이 되면 지금 내가 4억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거를 못 견뎌해요,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 보면은 얻는 것보다 잃는 거를 거의 3배 이상 힘들어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만 원을 길 가다가 100만 원을 주순 거하고 길 가다가 100만 원을 잃은 거하고 심리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잃었을 때가 더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잃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금을 다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거든요. 다 대부분 대출을 끼워야 되는데 가장 극명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4억 있는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럼 6억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4억이 떨어졌습니다. 6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이 날아간 거예요. 진짜 4억이 날아간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이 날아간 이자는 거예요. 계속 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떨어지는 과정이 완전히 힘든 거예요. 1억 떨어졌을 때, 내가 1억이 떨어지고, 이자는 이제 계속 늘어나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내야 되는데 생활이 팍팍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부부싸움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그냥 끝날 것 같으면 부부싸움 한 번 하고 끝나는데, 이게 계속 된단 말이죠. 매년 동안. 그래서 중간에 이제 팔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한번 내놔보자 시도하는데 손님이 없어요. 부동산에 매수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손님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매일매일 싸우고 이자 내고 팍팍하고 뭐 살 돈도 없고 그다음에 내 집은 또 떨어져서 내 돈 원금은 없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못 버티고 그냥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실거주니까 사도 된다라는 말은 사실 제가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다들 울면서 얘기했거든요. 내가 그때 안 판 게 너무 후회된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내가 이때 바닥에 팔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그때 팔게 되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이 부동산 불확실성이 좀 강화되는 그런 시기니까, 확대되는 시기니까 이제 집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갈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고 떨어질 확률 쪽이 훨씬 많은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좀 기다렸다가 싸게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